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안녕하세요. 2026년 메이저리그 팀 프리뷰 시카고 화이트삭스 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머지 11팀은 각자 알아서 하는 걸로. 지난 시즌 성적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시즌에 121패 당하면서 메이저리그 현대시대 최다패를 당했던 화이트삭스였는데 지난 시즌에는 무려 19승을 더했습니다. 비록 102패를 당하긴 했지만 60승을 기록하면서 승률이 3할 7푼으로 올랐어요. 전반기에 3할 3푼 기록했고 후반기에 4할 3푼 1리로 후반기에 좀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는 올 시즌을 조금 더 기대케 하는 요소였습니다. 어쨌든 3년 연속 100패를 당하면서 절망적인 시간은 피하지 못했었고요. 그나마 콜로라도가 있었기 때문에 메이저리그 전체 꼴찌는 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화이트삭스는 단조로운 공격 패턴이 문제였는데 그래도 콜슨 몬고메리의 홈런 파워는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마운드에도 룰5 드래프트로 데려온 셰인 스미스가 눈도장을 찍으면서 투타에서 좋은 선수들이 한 명씩 등장한 거는 반가운 일이었습니다. 오프시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겨울 아주 바쁜 시간을 보냈던 화이트삭스였어요. FA 계약은 무라카미 무네타카를 2년 3,400만 달러 계약한 게 가장 큰 영입이었고 샌안토니 도밍게스 2년 2천만 달러 그리고 일본에서 활약했던 앤서니 케이를 2년 계약을 했습니다. 오스틴 헤이즈와 션 뉴컴, 에릭 페디를 1년 계약으로 잡았고요. 트레이드를 통해서도 많은 영입이 있었는데 보스턴에서 조던 힉스, 데이비 샌들린을 데리고 왔고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트레이드를 통해서 루이상의 라쿠냐, 트루만 폴리, 뉴욕 매츠에서 데리고 왔어요. 그리고 템파베이에서 페레이라, 트리스탄 피터스, 테너 머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마이너 주요 계약으로는 제럴드 켈리카, 라몬터 웨이드 주니어, 오스틴 보스, 루카스 심스 등이 있었고요. 이탈한 선수들이 좀 있습니다.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트레이드로 팀을 떠났고 마틴 페레스, 타일러 알렉산더, 미겔 카스트로, 마이클 레이 테일러, 도미닉 플래처, 스티븐 윌슨 등이 있었습니다. 스토브리그 등급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00패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참 많이 했던 오프시즌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파워를 보강하기 위해서 일본산 최고의 겉보 무라카미를 데리고 왔고 FA 영입과 트레이드를 통해서 마운드에 쏠쏠한 보강을 했습니다. 그리고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트레이드된 게 가장 큰 소식이었는데 매츠에서 데려온 선수들이 만족스럽진 않을 수는 있지만 최근 몇 년 동안 성적도 많이 떨어졌고 워크에식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로버트 주니어를 트레이드를 시킨 것만으로도 좋은 판단이었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팀 상황에 맞춰서 아주 건설적인 오프시즌을 보냈다라고 생각해서 B를 줬습니다. 무라카미의 시장 평가가 안 좋았다고 해도 화이트삭스는 충분히 해볼 만한 배팅이었다고 봤고요. 계약 규모가 크지 않고 화이트삭스도 뭔가를 계속 해야 된다는 인상을 심어준 영입이었습니다. 실제로 올해 보강을 열심히 했어요. 4년 연속 100패를 피하겠다는 의지가 느껴졌고요.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 트레이드는 타이밍이 늦었다고 굉장한 셈이 됐다고 봤어요. 왜냐면 루이스상의 라쿠냐가 가장 큰 칩이었는데 유망주라기보다는 이미 메이저리그에서 백업 선수로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많이 아쉬워가지고 씨름이었습니다. 예상 라인업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에 체이스 마이드로스, 2번 콜슨 몬고메리, 3번 미겔 바르가스, 무라카미 무네타카가 4번에 배치가 되겠고요. 오스틴 헤이스, 앤드루 베닌텐디, 레닌 소사, 브루스 발드윈, 에드가 캐로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예상 선발진은 셰인 스미스와 데이비스 마틴이 프런트 라인에 설 것으로 보이고요. 션 버크, 앤서니 케이, 에릭 페디가 그 뒤를 따릅니다. 예상 불펜을 보면 샌안토니 도밍게스가 마무리를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조던 리저, 그랜트 테일러, 션 뉴컴, 마이크 바실로 구성이 되겠습니다. 관전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구심점입니다. 개인적으로 올해 화이트삭스는 흥미롭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직 5할까지 가는 것도 무리이긴 한데 여기서 더 한 단계 나아갈지 아니면 정체되면서 다시 퇴보할지에 대한 기로에 있거든요. 그에 맞춰서 화이트삭스도 나름대로는 팀 정비를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리빌딩에 박차를 가하려면 선수단의 중심이 있어야 되거든요. 원래 화이트삭스는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에게 이 역할을 기대했는데 로버트 주니어가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칼튼 피스크, 폴 코너코, 호세 아브레유 이런 선수들이 나와줘야 리빌딩의 속도를 낼 수가 있겠죠. 이런 측면에서 작년 후반기에 기대를 받은 선수가 미겔 바르가스였습니다. 전반기보다 나은 후반기 성적을 기록을 했고 베나베 감독도 바르가스가 클럽하우스에서 에너지를 불어넣는 선수다라고 칭찬을 했더라고요. 이번에 무라카미가 화이트삭스에 갔을 때도 야마모토가 바르가스에게 연락을 따로 해서 무라카미 좀 잘 챙겨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요. 실제로 무라카미가 팀에 합류를 했을 때 라커룸을 옆에 쓰면서 바르가스가
살뜰하게 챙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오스틴 헤이스도 리더십으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베테랑이고요. 이 선수들이 몽고메리나 마이드로스, 카이틀 같은 젊은 선수들이 경기에 전념하고 경기력을 높일 수 있는 보조 역할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투수 쪽도 가장 오랫동안 있었던 데비스 마틴이 현재 리더를 자처하고 있고, 셰인 스미스도 본인은 늘 리더였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리더로서의 모습도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또 다양한 경험을 해왔던 에릭 패디라든지 앤서니 케이도 충분히 젊은 선수들에게 여러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베테랑들이고요. 현재 화이트삭스는 단합력을 선보이면서 팀이 하나로 나아가야 되기 때문에 팀의 중심을 잡아줘야 한다는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제 첫 번째 관전 포인트는 70승입니다. 2023년에 101패, 2024 시즌에 121패 당했고 지난 시즌에도 102패를 당하면서 3년 연속 100패를 당했는데, 지난 시즌의 월간 성적에서도 5할 승률 넘은 달이 단 한 차례도 없었고 6경기 이상 상대한 팀들 가운데 위닝 시즌을 만든 팀이 딱 2팀밖에 없었어요. 8연패 이상을 2번 당한 것을 포함해서 5연패 이상이 8번이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시카고 화이트삭스 선수들이 경험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연패가 길어졌을 때 끊질 못하고 길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고요. 2024 시즌보다 경기력이 좋아지긴 했지만 2024 시즌에 비해서지 절대적인 수치에서 좋아졌다고 보기는 어려웠어요. 올해도 5할 승률을 얘기하는 거는 욕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크리스 게츠 단장도 올해 구체적인 목표 승수는 얘기하지를 않았고요. 의미 있는 진전, 좋은 출발, 하루하루에 집중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쓰면서 성장을 좀 더 중점을 두고 당장의 성적은 내부에서도 크게 기대하지 않는 모습이었어요. 이번 오프 시즌에 지난 시즌의 2배를 넘게 지출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100패는 하지 않고 최소한 2자릿수 패배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99패는 어떻습니까? 99패라도 하면 좋죠 뭐. 팀의 전력도 많이 좋아진 데다가 외부적인 요인도 화이트삭스의 100패 가능성을 좀 낮춰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아메리칸 리그 중부 같은 지구 팀들이 디트로이트를 제외하면은 이번 오프 시즌에 전력 보강을 한 팀이 거의 없었습니다. 지난 시즌 화이트삭스가 아메리칸 리그 중부 지구 팀 상대로 기록했던 모습을 보면 클리브랜드 상대로 2승 11패, 디트로이트 5승 8패, 캔자스시티 상대로 3승 10패, 미네소타 상대로만 유일하게 8승 5패 기록하면서 위닝 시즌을 만들었거든요. 클리브랜드나 캔자스시티에게 정말 일방적으로 맞았던 화이트삭스인데 올 시즌은 이 두 팀 상대로 조금 더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5할 가까운 승률을 기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최소한 그 정도까지만 해도 화이트삭스가 100패 가능성은 많이 적어진다고 보고 있고요. 지구 내 경쟁력을 강화하고 젊은 선수들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던 경기력을 올 시즌 초반부터 보여준다면 5할 승률은 힘들더라도 현실적으로 70승 정도는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70승이면 92패네요. 일단 90패 넘기네요. 90패 정도면 그래 다행이죠. 3년 연속 100패 했는데. 저 동의합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조력자들입니다. 지난해 화이트삭스 투수진이 그래도 제 생각보다는 선방했습니다. 지난 시즌 팀 ERA가 4.28이었는데 리그에서 순위 자체는 높지 않았어도 지난 3년간 100패 시즌 중에서는 가장 좋았어요. 브라이언 베니스터 수석 고문의 역할이 크다고 생각을 해요. 2023년 9월에 팀으로 왔는데 베니스터 수석 고문이 최신 피칭 이론에 굉장히 해박한 지도자죠. 그래서 지난 시즌에 셰인 스미스가 올스타 투수로 도약하는 일도 있었고요. 여기에 마이클 바실도 스미스처럼 룰5 드래프트로 데려온 선수인데, 바실도 작년에 47게임 나와서 ERA 2.50으로 좋은 성적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겨울에 화이트삭스가 새로운 투수 코치를 선임을 했어요. 캔자스시티에서 투수 코치 보좌 역할을 맡았었던 잭 보브가 투수 코치로 합류를 했습니다. 투수들이 가진 강점을 잘 찾아서 극대화시키겠다는 포부를 밝혔는데요. 화이트삭스가 지난해에 수비에서의 문제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지난해 화이트삭스의 투수 수비력이 떨어진 편이었는데 실책도 14개로 많은 편이었고 투수진의 DRS가 도합 -10으로 세 번째로 나빴습니다. 또 투수들이 내준 도루수도 전체 5번째로 많았는데 보브 코치가 몸담았던 캔자스시티가 그 대척점에 있는 팀이었어요. 캔자스시티는 투수 실책 최소 3위 팀이고 투수 DRS도 플러스 15로 전체 2위 팀이었고 또 메이저리그에서 가장 도루를 적게 내준 투수진이 바로 캔자스시티였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잘 결합되면 투수진은 더 안정될 수 있다고 보고요. 타선에도 새로운 타격 코치를 선임했는데 마커스 테임즈 코치와 결별하고 데릭 쇼먼 코치를 데리고 왔습니다. 쇼먼은 마이애미 타격 코치 보좌를 맡았었고 이번에 타격 코치로 승진이 돼서 넘어왔어요. 2024년에 가장 높았던 팀의 체이스 비중을 떨어뜨리는데 집중하면서 지난해 마이애미 타선의 체이스 비중이 많이 떨어지는 공을 세웠습니다. 화이트삭스에서도 스윙 디시전을 좀 더 정교하게 가져갈 것을 예고했는데 인플레이트하고
타구 증가를 목표로 삼더라고요. 또 여기에 투수 코치 보좌인 바비현이 셰인 스미스와 대학 동료였고 필드 코디네이터인 크리스 데노피아는 베나블 감독과 굉장히 막역한 사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나블 감독이 코치 구성에 관여를 하면서 본인이 잘 아는 인물들이 구성이 됐기 때문에 조력자들도 올해 화이트삭스에서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 두 번째 관전 포인트는 수비는 포기 물음표입니다. 시카고 화이트삭스가 최근 몇 년 동안의 최악의 수비진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요. 디펜시브 런세이브 수치를 보면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마이너스 283입니다. 살벌하네. 메이저리그 최하위인데 29위인 애슬레틱스랑 61점이 차이 납니다. 그야말로 정말 압도적인 꼴찌고요. 애슬레틱스도 살벌하네. OAA 수치에서도 2021년부터 25년까지 마이너스 107로 27위를 기록을 하고 있어요. 리빌딩 팀에서 수비가 안 좋은 거는 흔히 나오는 일이긴 한데 그렇다고 해도 몇 년째 수비에서 너무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는 화이트삭스고요. 올 시즌에는 더 수비가 안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화이트삭스예요. 이번 오프 시즌에 중견수인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를 뉴욕 매츠로 트레이드를 시켰습니다.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화이트삭스 외야에서 중심을 잡아주던 선수였거든요. 통산 DRS가 플러스 19로 2020년 이후에 3000이닝 이상 뛴 중견수 가운데 10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루이스 로버트 주니어가 빠져나간 자리를 브룩스 발드윈과 루이스 앙헬 아쿠냐가 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이 두 선수 모두 전문 중견수가 아니에요. 원래 주 포지션은 내야수인데 뛰어난 운동 능력을 바탕으로 중견수로 컨버전을 하는 올 시즌이고요. 브룩스 발드윈 같은 경우에는 중견수에서 메이저리그 통산 175와 3분의 2이닝밖에 소화를 하지 않았습니다. 루이스 앙헬 아쿠냐도 지금 시범 경기 동안에 중견수 수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불안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벤치에 데릭 힐이라는 운동신경이 좋고 중견수로서 수비가 괜찮은 선수가 있긴 하지만 공격력이 너무 떨어지는 선수거든요. 이 선수를 주전으로 기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오스틴 헤이즈도 중견수를 볼 수 있는 선수지만 코너 외야수로서 더 활용도가 높은 선수이기 때문에 주전 중견수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는 화이트삭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내야 쪽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특히나 코너 내야수 쪽이 시한폭탄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일본산 거포인 무라카미를 데려왔는데 무라카미가 원래 포지션은 3루수지만 3루수로서 도저히 수비를 할 수 없는 수비 실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화이트삭스에서는 1루로 돌려서 사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1루수로도 좋은 수비를 보여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1루에서 전체적인 포구가 흔들리게 되면 내야 전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무라카미가 1루에서 과연 안정된 수비를 보여줄 수 있을지 봐야겠고요. 무라카미가 1루로 보면서 연쇄 효과로 미겔 바르가스가 3루수를 보게 됐는데 유망주 시절에 수비에서의 평가도 40점을 받을 정도로 수비가 썩 좋은 선수가 아닌데다가 다시 3루로 돌아갔기 때문에 코너 내야에서 불안감을 가지고 계속해서 뛰어야 되는 화이트삭스고요. 포수 포지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시즌에 포수의 수비 득점 가치가 마이너스 21로 메이저리그 최하위였고요. 프레이밍 지수 마이너스 16으로 메이저리그 29위, 블러킹 지수도 마이너스 3으로 메이저리그 18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카일 틸, 에드가 캐로, 코릴이 3명의 선수들이 타격에서는 좋은 모습을 보여줄지 몰라도 수비에서는 좀 더 개선이 필요하면서 투수진을 잘 이끌어줄 필요가 있겠고요. 선수들 구성만으로는 올해 수비의 개선의 여지가 딱히 보이지 않고 오히려 더 퇴보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화이트삭스는 이러한 수비의 문제를 선수 보강이 아니라 코치진 보강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서 이창섭 위원이 얘기했듯이 크리스 데노피아 코치가 필드 코디네이터로 이번에 합류를 했고 호세 레게르 1루 코치가 외야 수비 훈련도 맡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과연 이렇게 수비가 좋지 않은 선수당 구성을 코치진 보강으로 해결을 할 수 있을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세 번째 관전 포인트는 1순위입니다. 화이트삭스가 해냈습니다. 지난 윈터 미팅 때 있었던 드래프트 지명관 추첨에서 전체 1순위를 확보를 했죠. 물론 가장 높았던 27.73% 확률을 갖고 있었지만 이제 반드시 확률이 높다고 해서 1순위를 가지고 오는 시대는 아니니까요. 그쵸. 콜로라도가 지난 2년 동안 로터리 픽을 받으면서 올해는 전체 9순위 이내에서는 제외가 됐고요. 워싱턴과 레인저스도 연속으로 로터리 픽을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이트삭스가 가능성을 높였는데 정말 오랜만에 전체 1순위를 챙겼습니다. 화이트삭스가 전체 1순위를 가지게 된 게 1977년 이후에 처음이라고 하는데 그 당시에 해롤드 베인스를 지명을 했었죠. 베인스는 그 뒤에 화이트삭스의 역사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선수로 거듭났고요. 현재 가장 유력한 1순위 후보는 UCLA 유격수 록 촐로스키입니다. 지난주 베이스볼 아메리카에서도 아직까지 굳건하게 예상 1순위를 지키고 있더라고요. 타격, 파워, 수비, 송구 모두 다 플러스 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벌써부터 메이저리그에 가장 빨리 올라오지 않을까란 전망이 있을 만큼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유망주입니다. 작년에 화이트삭스가 직전 시즌에 121패를 당하고도 로터리 픽을 받지 못했는데 과연 이 전체 1순위 지명관을 가지고 촐로스키를 뽑을지를 봐야 되고요. 올해 일단 드래프트 클래스가 뛰어나다는 평가가 많죠. 그 가운데서도 촐로스키는 압도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보니까 화이트삭스가 고민을 덜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화이트삭스가 촐로스키를 그대로 갈지 아니면 게츠 단장이 고민을 좀 하면서 언더슬로 전략을 가져갈지 궁금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제 마지막 관전 포인트는 마지막 퍼즐입니다. 화이트삭스가 현재 리빌딩 중인데 마이너에서 올라올 수 있는 유망주들이 올 시즌에도 많이 있습니다. 투수진 쪽을 먼저 보면은 올 시즌 데뷔가 유력한 선수 3명이 있어요. 가장 기대하고 있는 선수는 역시 노아 슐츠죠. BA 기준 팀 내 넘버원 유망주고요. 2022년 전체 22순위로 지명을 했고 2m 8cm, 108kg의 건장한 체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건장한 체구에 비해서 마이너 레벨에서는 부상 문제로 인해서 많은 경기에 출전하지 못했고 성장세도 좀 더디다라는 평가를 받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 오프시즌에는 마이애미에서 훈련을 하면서 몸 관리에 중점을 뒀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큰 키에 3쿼터에 가까운 팔각도 그리고 90마일 중후반의 빠른 공과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지는데 이러한 체격 조건과 레퍼토리를 봤을 때 과거에 화이트삭스 에이스였던 크리스 세이를 연상할 수 있는 투수거든요. 지난 시즌에 더블A와 트리플A에서 17경기 나서서 4승 5패에 4.68로 성적이 썩 좋지는 않았고 특히 트리플A에 올라와서 상당히 고전을 했던 슐츠인데 화이트삭스의 기대감은 여전히 높아요. 이번 시범 경기 성적이 만족스럽다면은 개막전 로스터 합류도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노아 슐츠와 함께 또 다른 자완 투수인 헤이겐 스미스도 큰 주목을 받고 있어요. 2024년 전체 5순위로 지명이 된 좌투수고요. 지난 시즌에는 더블A에서 뛰었고 3승 3패에 3.57, 75와 3분의 2이닝 동안 108탈삼진 기록을 하면서 강력한 구위를 보여줬는데 이 선수의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제구입니다. 2025년에 더블A에서 9이닝당 볼넷이 무려 6.7개예요. 제구뿐만 아니라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빠른 공과 슬라이더에 비해서 체인지업의 발전이 아직까지는 필요하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거든요. 체인지업의 발전과 제구 불안을 해결하지 못하면은 선발 로테이션에 자리 잡지 못하고 마무리로 돌릴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이번 오프 시즌에 스미스는 메카닉을 수정을 하면서 하체 쪽 동작을 집중적으로 보완을 했다라고 했고요. 그리고 체인지업을 가다듬는데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과연 이러한 문제를 이번 오프 시즌에 잘 해결해서 올 시즌에 데뷔를 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고요. 그리고 우한 투수 헤너 맥두걸이라는 선수도 있습니다. 2021년 5라운드 지명을 했는데 5라운드 선수에게 85만 달러 계약금을 안겨줬거든요. 그만큼 기대감이 화이트삭스가 컸던 고졸 선수였고요. 2022년에 토미존 수술로 시즌아웃이 됐고 2023년 복귀 이후에 지난 시즌까지 제구 불안으로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였는데 지난 시즌 더블A에서 9이닝당 볼넷을 3.0개 이하로 줄이면서 안정된 제구를 보여줬고 더블A 성적이 그러면서 상당히 좋았어요. 최대 100마일까지 던질 수 있는 빠른 공과 함께 커브도 플러스 피치로 평가를 받고 있고 슬라이더, 체인지업을 던지는 투수인데 좌완 듀오와 맥두걸까지 만약에 화이트삭스 로테이션에 합류를 하게 된다면 화이트삭스의 마운드는 더욱더 높아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타선에 데뷔가 유력한 타자가 있습니다. 게럿 크로셰 트레이드 때 데려왔던 브레이든 몽고메리가 있는데 2024년 전체 12순위로 보스턴에서 지명을 했는데 원래 탑5에도 들 수 있다라는 높은 평가를 받았던 선수지만 발목 골절로 인해서 수술받으면서 순위가 많이 내려갔었거든요. 뛰어난 파워와 주력을 가지고 있고 어깨도 강력하기 때문에 공수 모두에서 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지난 시즌에 싱글-A부터 상위 싱글-A, 더블A까지 소화하면서 2할 7푼, 홈런 12개, 14개의 도루 기록하면서 준수한 성적을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에 브레이든 몽고메리가 데뷔를 한다면 내야의 중심 콜슨 그리고
외야의 중심 브레이든, 이 두 명의 몽고메리에게 화이트삭스의 타선의 미래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3년 연속 100패를 당하면서 미래를 준비하고 있는 화이트삭스인데, 이 선수들이 올 시즌에 모두 데뷔를 해서 빅리그에 안착을 한다면 리빌딩 기간이 더 짧아지고 빠르게 5할 승률도 노려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관전 포인트로 뽑아봤습니다. 롯데 같네요? 롯데요? 여기 몽고메리 2명 있네. 아, 우리도 동이 2명이잖아. 성빈이 3명 있고. 아 그러네. 내야의 중심 한동희, 외야의 중심 윤동희. 롯데도 그렇게 돼야 될 텐데. 그쵸? 키플레이어 알아보겠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무라카미입니다. 뭐 많은 설명이 필요 없는 NPB 스타죠. 저희가 어떤 스타일인지 설명을 많이 드렸었고, 아마 많은 분들께서 무라카미에 대한 선수 특성은 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스프링 트레이닝에서 4게임 나왔는데 13타수 5안타, 나쁘지 않은 출발을 했어요. 그런데 이번 WBC 대회 때 무라카미가 보여준 모습은 무라카미의 장단점이 명확히 드러났습니다. 19타수 4안타, 타율이 2할 1푼 1리로 정확성이 좀 떨어졌고, 헛스윙률 또 33%로 높은 편이었습니다. 근데 말루 홈런의 타구 속도가 112.1마일, 그리고 평균 타구 속도가 94.8마일, 여기에 하드히트 비중도 64%로 대단했습니다. 맞히기만 하면 좋은 타구를 만들 수는 있는데 문제는 맞힐 수 있을지가 관건이겠죠. 그런데 앞서 언급했던 쇼먼 타격 코치가 인플레이 타구를 늘리려고 하고 컨택에 집중을 한다고 말을 했으니까 유인구 선별과 존 설정에 대한 도움을 잘 받는다면 무라카미도 메이저리그에 와서 더 발전했던 NPB 선수가 될 수 있을 거고요. 본인은 1루 수비 열심히 하고 있고 수비도 놓치지 않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무라카미가 보여줘야 될 건 한 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예상보다 시장에서 인기가 없어서 본인 또 자존심이 상했을 텐데 오히려 그게 트리거가 돼서 폭발을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무라카미가 잘 안착해서 성공을 하면 화이트삭스도 일본 아시아 시장을 좀 더 확대해서 마케팅할 수 있기 때문에 무라카미가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선정했습니다. 제 키플레이어는 콜슨 몽고메리입니다. 지난 시즌 데뷔해서 가능성을 보여준 선수죠. 2021년 1라운드 22순위에 지명이 됐고요. 학창시절에 농구에서도 특출난 모습을 보여줄 정도로 운동신경을 상당히 높게 평가를 받았던 선수예요. 하지만 그 뛰어난 운동 능력에 비해서 야구적인 발전이 더디다 보니까 마이너에서 성장이 더뎠고 높은 레벨에 갈수록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 시즌 트리플 A에서 시즌을 시작을 했는데 개막 첫 23경기에서 1할 4푼 9리 43삼진, 삼진율이 무려 41.7%에 달했어요. 마치는데 상당히 고전을 하다 보니까 화이트삭스에서는 극약 처방을 내렸습니다. 아예 팀에서 이탈을 시켜서 애리조나에 있는 스프링 트레이닝 시설로 보냈어요. 그러면서 라이언 풀러 타격 디렉터와 1대1 과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면서 몸이 빨리 열리는 것을 집중적으로 수정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1대1 과외가 끝난 이후에 트리플 A에 복귀를 해서 32경기 2할 7푼에 8홈런 39삼진을 당했는데 삼진율이 28.1%로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확실히 극약 처방이 통하는 모습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7월 5일에 메이저리그 데뷔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메이저리그 데뷔 이후 71경기에서 2할 3푼 9리 홈런 21개 55타점 기록을 했는데 7월에 데뷔한 선수가 승리 기여도에서 베이스볼 레퍼런스 팬그래프 전부 다 1위였고요. 그리고 홈런도 레닌 소사의 하나 모자른 2위를 기록할 정도로 엄청난 임팩트를 보여줬어요. 올 시즌 처음으로 풀타임 시즌을 치르게 되는 몽고메리인데 개막전이 상당히 기대된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지난 시즌 성적을 162경기로 환산하면은 40개 홈런 이상을 기록한 걸로 나오거든요. 팬페스트에서 팬들과 만남을 가졌는데 40홈런에 관한 질문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몽고메리는 그렇게 치면 당연히 좋겠지만 하루하루 집중해서 경기를 하겠다라는 식으로 겸손하게 얘기를 했어요. 지난 시즌에 브레이킹볼 상대 타율이 2할 8푼 6리였지만 빠른 공 상대 타율이 2할 3푼 8리로 좀 떨어졌습니다.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서 오프 시즌에 초고속 피칭 머신을 통해서 연습을 했다라고 했고요. 단순히 공격에서 뿐만 아니라 수비에서도 중요한 존재인 게 앞서 관전 포인트에서 말씀드렸지만 화이트삭스가 전체적으로 수비 능력이 떨어지는 팀인데 콜슨 몽고메리는 유격수로서 수비가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지난 시즌에 디펜시브 런세이브에서 플러스 7, OAA에서 플러스 6을 기록을 했습니다. 내야 수비 코치인 저스틴 저실리 코치와 훈련을 하면서 수비에서 공을 따라가는 경로를 조금 더 직선적으로 수정을 한 것이 수비가 좋아진 비결이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이번 오프
시즌에도 수비 강화를 위해서 더 열심히 훈련을 했다고 했어요. 앞서 이창섭 위원이 구심점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까지 풀타임을 치른 선수가 아니다 보니까 좀 더 팀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콜슨 몽고메리가 공수에서 팀에게 가장 중요한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이 선수가 더 성장을 하면서 구심점이 되어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서 키플레이어로 뽑아봤습니다. 최고 최악 시나리오 알아보겠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잃을 게 없는 팀의 무서움을 보여준답니다. 잃을 게 없어요 이제. 4년 연속 100패를 피해야 된다는 과제가 있지만 오히려 화이트삭스에게 지는 팀이 잃을 게 더 많은 시즌이기 때문에 화이트삭스가 그 부분을 믿고 저돌적으로 덤벼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제 최고의 시나리오는 콜슨 몽고메리, 무라카미 80홈런 합작입니다. 타선에 기대할 수 있는 선수들이 기대만큼의 활약을 해준다는 얘기겠죠. 80홈런이면 누군가는 50개 가까이 친다는 건데 뭐 40개, 40개 이렇게 가는 거는 조금 더 힘들 것 같고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화이트삭스 선발진에도 없던 200K 듀오가 타선에서 탄생한답니다. 누구라고 말을 안 하겠습니다. 저는 항상 그 누구를 지칭하진 않아요. 그냥 203진을 당한 타자가 2명이 나온다는 거예요. 2명 누가 나오겠습니까? 모두가 알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지난 시즌에도 딱 2명밖에 없었는데 메이저리그에서 네. 그게 한 팀에서 나온다. 그렇죠. 진짜 최악이네요. 네. 근데 후보가 좁혀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제 최악의 시나리오는 화이트삭스 소셜 계정에 패배를 표현하는 애드립이 넘쳐난다입니다. 2024년에 굉장히 그쵸. 화제가 네. 됐었는데 올 시즌도 그러한 패배를 가리는 애드립이 다시 많이 보여서는 안 되겠죠. 근데 더 이상 아이디어도 없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저희가 2026년 팀 프리뷰 화이트삭스 편 알아봤는데요.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화이트삭스의 올 시즌 댓글로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서 100패를 당할 것 같은 팀들의 프리뷰는 끝이 났는데 아직까지 11팀이 남아있으니까 나머지 프리뷰들도 많이 기대를 해주세요.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